이번 금통위를 둘러싼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시장의 예상이 오락가락하는 것과 달리 우리 기준금리는 사실상 동결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고 그게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4분기 들어서 다시 들썩인 집값과 1,500원 돌파 우려까지 낳은 환율 문제를 고려한 결과였죠. 이런 상황이 모두 예상되면서 큰 변수 없는 11월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인터뷰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2주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방향 전환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금리를 동결하고는 있지만 기조 자체는 인하다라고 했던 기존 메시지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당시 이 총재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금리 인하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은이 새롭게 확인한 그리고 앞으로 확인해야 할 데이터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어디로 가게 될지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생중계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1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감세 정책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2% 내외로 예상됩니다. 유로 지역은 금융 여건 완화, 재정 확대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중국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되겠으나 경기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로 지역은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변화, 주요국 재정 상황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 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호조,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AI 부분에 대한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수는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 소비가 경제 심리 개선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산 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0월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각각 2.4%와 2.2%로 높아졌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12월 중 2.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 금리는 경기 개선 전망, 금융 안정 경계감 등에 따른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AI 부분에 대한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둔화세가 이어졌으나 기타 대출이 주식 투자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의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에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1%와 1.8%로서 지난 8월 전망치 0.9%와 1.6%를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한미 무역 협상 타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과 경제 심리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호백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2.1%로 지난 8월 전망치인 2.0%와 1.9%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의 경우 환율 상승, 기상 여건 악화 등이 상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년에는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높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1.9%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겠으나 내년은 지난 전망 1.9%를 상회하는 2%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경기 개선세의 영향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경제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한 의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지난 10월 통방 이후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었으며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된 점은 부정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성장은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의 성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 등 IT 부분의 성장세는 견조한 반면에 관세 영향이 큰 부분과 집안 중소기업 등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성장에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는 데다 상하방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부채도 10월 15일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모두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시스 남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 먼저 금통위원회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이제 통방 문구에서 이제 인하 기조 문구가 삭제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해서 깜빡이를 켜신 건지 아니면 차선 변경을 위해서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인 건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 가운데 금리 인상도 같이 포함된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마무리됐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매번 하던 대로 우선 제가 소수 의견을 내신 의원님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은 동결 의견을 제시하시고 한 분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셨는데 모두 발언에 설명한 것처럼 금리 동결 결정을 하신 5분은 지난 통방과 비교해 볼 때 성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고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반해 신성한 의원님께서는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민간 실질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번 중에서 3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3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3분은 환율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소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3분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같이 있고 또 미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 거가 지금 깜빡이 비유를 드셨는데 저는 비유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은 동결 가능성을 놔둬야 된다. 3분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냥 양 의견이 반으로 나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깜빡이 비유 없이 보다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포함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할 때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에서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데이터 디펜드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금리가 금리 인하기를 이미 반영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은 금리 인하기가 종결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3분은 아직도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견해이시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 기자님. 네,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일단 여기까지 듣고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변수, 그리고 이번 방금 전 들으신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까지 주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올해의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금리 유지 결정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만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밝혔고요.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민간 부분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10월까지 쭉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6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무려 96%가 유지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다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던 금리 유지의 이유이자 금리를 둘러싼 변수들 좀 자세히 펼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반복적으로 높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짚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420원에서 1,430원 정도 등락하던 환율이 어느덧 1,480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치솟았던 지난 4월 이후 대략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성 발언에 나서며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며 협의체를 구축하고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며 환율 불확실성을 키워 엇박자를 내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변수는 역시나 한은의 주요 관리 대상인 부채 문제, 또 대출 관련 금리와 연동돼 있는 부동산 문제도 역시나 언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번에도 집값에 대한 우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와 집값 상황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 오르며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계속 축소되다가 4주 만에 다시 확대된 겁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데요. 연이은 부동산 대책 덕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상승 압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내년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 올해 기준금리 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가 될 텐데, 그러면 이번 기준금리 결정문에서 시사한 방향성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이번 기준금리 결정문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조 변화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인하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기조가 미묘하게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또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라는 표현도 이번 결정문에서는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이 여부가 들어가면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도 단어만 보면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류로 읽히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예. 다만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창용 총재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방향 전환이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밝힌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만 유독 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요동친 바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항상 기자간담회에서 관심사죠. 앞으로 금리 향방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에 대한 금통위원들 의견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면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융통화위원이 6명 중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5명이었는데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4명이 됐고 이번에는 3명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에서 유지로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최소한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과 또 내년 한은의 움직임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로 상승 마감한 데 힘입어 코스피도 오전 중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은행까지 금리를 유지하기로 하자 코스피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코스피가 4천선을 넘은 게 5거래일 만이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3,989로 거래를 시작한 뒤 장 초반 4,000선을 넘어 현재는 4,010선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79로 개정한 이후 880선에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2,800억 원과 3,000억 원 동반 순매수 중이고 개인만이 5,90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올라 54만 원 선을 넘었고 삼성전자도 10만 원 선에서 1% 이상 올랐습니다. AI 산업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타이거 일렉 등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 LS 일렉트릭 등 전기 장비주도 상승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주도한 우주항공산업 관련 민간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나무 융합회 AI와 웹3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발표한 후 네이버는 재료가 사라져 약세입니다.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상승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9원 오른 1,468원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 장중 1,460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도 국내 증시의 훈풍이 됐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67%, 300포인트 넘게 올랐고 나스닥과 S&P 지수도 각각 0.82%와 0.69%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AI 활성화 기대에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던 알파벳은 1% 빠졌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로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도 3% 이상 올라 시총 2조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머스크 CEO가 다음 달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2배로 늘린다는 테슬라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SBS 비치 김정윤입니다. 이렇게 어제와 오늘은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어졌던 롤러코스터 장세에 초단기 비투를 한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반대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대규모 반대 매매가 특히 늘었다고요. 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가불하고 이 영업일 이내 대금을 못 갚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청산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올해 발생한 세 차례의 300억 원대 반대매매가 모두 이달 들어 나왔습니다. 지난 6일에는 210억 원대, 10일과 11일에는 200억 원 가까이 반대매매가 이뤄지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25일 기준 3.8%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 동안 반대매매 비중이 가장 높았던 5일 중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를 제외한 나머지 4일이 모두 이번 11월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3%를 초과한 건 경기의 단계로 강제 청산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빌려 투자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이번 달 평균 1조 13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평균치인 9,583억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자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이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도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장기 비투 개념인 신용융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만기가 180일인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지난 20일 26조 8,471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지난 25일에도 2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금리가 높은 데다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마진콜을 못 맞추면 반대 매매가 잇따라 증시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대출 절벽이 반복되고 있지만 내년이 돼도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총량과 위험 관리 기준을 더 세게 잡으면서 대출 받기가 올해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예년이면 그래도 연말이 지나 새해가 되면 대출 제한이 좀 풀리는데 내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제한은 풀립니다. 다만 관리 강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들에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총량 관리를 해왔던 만큼 내년에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율은 2% 전후에서 관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과된 가계대출만큼 내년 목표치에서 차감하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대출 공급량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대출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텐데 이쪽 공급도 줄어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는데요.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금융사가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 자본을 더 쌓거나 위험 자산을 줄여야 해 담보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험가중치 상향이 20%에서 그치지 않고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최근 위험가중치를 더 적극적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해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기조에 맞추려면 가계대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대출 금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은행권이 수신금리 경쟁에 들어가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 이름으로 드는 미성년 적금은 금리가 10%에 육박하는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조건 꼼꼼하게 비교해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아이 관련 상품들이 금리가 더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임신 확인서 등을 내면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아이사랑 적금을 최근 제출 시했습니다. 12개월 동안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한 자유적립식 예금인데요. 기본 이율은 2%고 아동수당 이체 등 이력을 충족하면 최고 연 8%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임산부 등에게 최고 연 8% 금리를 주는 아이키움 적금이 있고요. 토스뱅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가입한 뒤 아이를 낳고 나면 우대금리를 주는 최고 연 5% 금리의 태아 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부모가 만 17세 미만의 자녀를 대리해 가입하는 최고 연 7% 금리의 우리아이 적금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대금리 조건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특수한 상품 아니어도 다른 예적금 상품들도 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품 중에선 신한은행이 최근 최고금리를 연 2.8%에서 3.1%로 올린 정기 예금 상품이 있는데요.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연 2.9%고 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 또 건별 50만 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포인트를 더 줍니다. 주요 은행의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건 약 반년 만인데요.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꺾이면서 시장금리는 오른 데다 4분기엔 은행들이 대규모 예적금 만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또 증시로의 자금 이탈까지 막기 위해 은행권 금리 경쟁이 불붙은 양상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빌라 매물이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을 마치 자신들이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 광고도 1,100건 넘게 일삼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위법한 중개 행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시민들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3곳에서 위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의뢰받지도 않은 매물을 마치 자신들이 중개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쓰고 있는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의 광고를 게시했고요. 이 중에는 수도권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1억 원대 빌라 매물이 있다는 허위 광고도 있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들과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표 공인중개사가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넘겨 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공인중개소를 방문하거나 접촉하게 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합니까? 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물에 대해 설명할 경우 자칫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상담 전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고요. 또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이나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은 소비자를 일단 끌어들이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실명 인증 강화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리즈 유정현입니다. 첫 민간주도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 개발이 사실상 상업용 발사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누리호가 실전 투입이 가능한 발사체임을 입증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당초 발사 시간이 조금 미뤄지면서 걱정이 좀 있었는데 탑재된 위성들도 모두 무사히 궤도에 안착했죠. 그렇습니다. 백영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오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시 55분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에서 12기의 큐브 위성을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배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수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서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는 해마다 한 번 이상씩 발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2028년 7차 발사를 위한 예산을 기획하고 있으며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한 예산 50억 원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민간의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형태로 민간 참여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투자할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투자한다는 방향성만 공개된 상태인데 대통령실이 이에 더해 해상풍력도 투자 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150조 국민성장펀드에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도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해상풍력 사업도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과 에너지 담당 부처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해상풍력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해상풍력을 꼽았고 이를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하는 구상을 계획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표한 아리백 관련 브리핑에서도 아리백 산단이 가장 먼저 자리할 지역으로 서남권과 울산 등을 꼽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군은 66만 제곱미터 부지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화원 산단에 20만 제곱미터의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성장펀드는 언제 출범합니까? 네, 다음 달 10일 산업은행법 제정안 시행에 맞춰 펀드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1호 프로젝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영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사업 발굴과 심사 그리고 최종 심의 순서로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는데 대출과 심사 실무는 산업은행이 총괄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국회는 투자 규모가 15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성장펀드의 성과평가와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롯데칠성이 업소용 생맥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류 소비가 줄면서 주류업계가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등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제품들이 사라집니까?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20리터, 크러쉬 20리터 용량의 생맥주 제품을 내년 상반기 중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집 등 외식 유흥업체에 유통되는 대용량 제품인데 클라우드의 경우 프리미엄 라거 맥주로 일반 맥주보다 원가 부담이 커 수익성 악화의 한 원인으로 전해집니다. 롯데칠성 측은 이번 결정은 생맥주 제품에 국한된 조치라며 캔과 병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노알콜릭 등 기능성 맥주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주류 쪽 롯데칠성의 주류 관련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외식 유흥업계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길어지면서 생맥주 유통 채널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인 데다 회식 모임 문화의 변화도 주류 소비가 감소하는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의 올해 3분기 누적 주류 부문 매출은 5천억 원대에 머물렀고 특히 맥주 내수 수출은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롯데칠성은 최근 창사 75년 만에 처음 희망퇴직에도 나서면서 사업과 인력 모두 구조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SBS BJ 최윤아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손을 잡습니다. 이로써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핀테크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먼저 두 기업이 합병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까? 네,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3사는 융합 이후 AI와 웹3 등 시대적 화두가 되는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 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해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관심을 받았던 분야가 두 기업이 발행하겠다고 예고한 스테이블 코인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사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회의 입법 방향에 맞춰 하나금융과 손을 잡고 물밑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이 방향으로 입법이 될 경우 두나무 파이낸셜 연합은 은행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합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인데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가 발행에 관여한 이른바 거래소 토큰은 이해상충 문제로 해당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비트에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이버페이 등 큰 결제 사용처는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만 인정해줬습니다. 노사관계, 원청과 하청관계를 규정짓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내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현대제철 소송의 항소심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고등법원 인천원해재판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923명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66명에 대해서만 파견 관계를 인정해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고 중장비 운용, 정비, 폐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 324명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요.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간접 고용했는데 일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네, 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발표가 됐고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기본 규칙, 그 대상과 범위를 바꾸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판결이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제철 2심에서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린 건 생산 실행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겁니다. 불법 파견이 인정된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시스템에 입력한 작업 대상과 위치, 시간 등 구체적인 공정 계획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고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공정은 현대제철이 직접 지휘와 감독을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인데 이번 판결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G 윤지입니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이 취업문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오래 걸렸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면 취업에 그러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네, 3개월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거주 청년의 취업 소요 기간이 21.2개월이었는데요.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24.6개월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취업한 집단과 2014년에서 2023년 사이 취업한 집단이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 청년 모두 취업하기까지 평균 1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수도권의 경우 3개월가량 늘어난 데 반해 비수도권은 6개월 넘게 늘어난 겁니다. 네, 23년 이후에도 청년층 취업이 계속 어려워졌으니 지금 상태는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까지 취업 자체가 더 힘들어진 것도 수치로 확인됐죠. 네,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과거 18.7개월에서 최근 22.7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청년은 줄었는데요. 과거 5명 중 1명꼴이 졸업하면서 취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1명꼴로 확 꺾였습니다. 취업에 4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과거 13.9%에서 최근 15.9%로 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층의 취업 이행 과정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1.7개월, 전문대 졸업이 13.9개월, 고졸 이하가 33.6개월로 집계됐는데요.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 준비 기간이 과거에는 48개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개선된 모습입니다. 또 첫 직장의 고용 형태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정규직 비율이 과거 73.3%에서 최근 61.2%로 낮아진 반면 임시직은 24.9%에서 34.7%로 일용직도 1.9%에서 44.1%로 높아졌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경력 확보를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도 일단 선택하고 보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G 김한진입니다. 최근에 다시 커진 물가 상승세 속에 지난해 수술비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지난해 주요 수술의 수술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 35개 주요 수술 진료비는 약 9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더 높습니다. 이에 비해 수술 건수는 205만 4천여 건으로 2년 전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수술 건당 평균 진료비는 453만 원으로 2.8% 올랐고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 4.5% 증가했습니다. 또 매년 수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백내장 수술이 지난해 66만 건으로 더 늘어 전체 수술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일반 척추 수술이 약 20만 건, 제왕절개 16만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는 지난해 출산율 반등 여파로 9%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 전공의 파업의 영향도 나타났습니까?
네,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가 46만 건대에서 37만 건대로 10만 건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대에서 18%대로 내려왔는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일손 부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백내장, 편도절제 등 중심으로 전체 수술 건수는 늘었지만 주요 수술 35개 가운데 25개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뇌종양 수술이 2년 전보다 16.2%, 심장 수술이 15.2%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